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전 세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어버린 운동이 있습니다. 달리기, 이른바 러닝이죠. 달리기 열풍이 불면서 인기 있는 운동화는 구하기도 어렵고 유명 마라톤 대회는 콘서트 티켓팅만큼 신청이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달리기 하면 100m, 기껏해야 400m 달리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예전에 출발이 늦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것 같았고 중간에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전체를 다 망친다는 두려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도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하면서 다른 마음을 느끼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출발이 얼마나 빠른지가 아니라 얼마나 페이스를 잘 유지하냐이고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으며 처음 앞서 나가는 건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달리기를 통해 배웁니다. 결국 인생의 승부는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들어본 목소리인데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경제뉴스 브리핑을 맡고 있는 해담 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이대호 편집장의 휴가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가 잠시 성공예감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야, 이거 옆으로 한 칸 옮겼을 뿐인데 세상에 이렇게 긴장될 일인가요? 마치 달리기 출발선에 선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문자를 받으면 조금 더 안정이 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모쪼록 오늘과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진행자는 잠시 바뀌어도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계속되죠. 이르면 내년부터 이것 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됩니다. 물론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채점 기준도 손질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로 필기, 기능, 도로주행까지 통과하면 자격을 주는 것.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과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제가 이 멘트를 이 자리에서 할 줄은 몰랐네요. 경제 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밤사이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뉴욕 증시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다우 존스 30 산업 평균은 0.96% 하락했고요. 이 대형주들 몰려있는 S&P 500은 0.92%, 그리고 나스닥은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마이너스 2.8%, 메타 마이너스 3.1%, 대형 기술주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것 같은데 테슬라도 장중에는 좀 하락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한 12%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성적표가 좀 잘 나왔나 봐요? 네, 어제 그 장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 25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융권 예상치와 비교해서 매출이 2억 달러 정도 낮기는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높았다는 점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올해 차량 인도량이 조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사실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좀 봤던 터라 예상 밖에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저가 모델은 내년 상반기에 론칭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이달 10일이죠. 테슬라가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했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나 뭐 일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그 당시에 주가가 9% 넘게 빠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금융권에서는 다시 테슬라의 핵심 사업 전기차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테슬라가 전년 대비 한 6% 정도 증가한 그 차량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대기업들도 오늘 실적 발표하죠? 네, 먼저 그 코스피랑 코스닥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2,588.24에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조금 전에 봤고, 코스닥은 741.01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보다 조금씩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19만 5,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제 주가를 다시 이제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이게 시장 전망치인 6조 8천억 원을 웃돈 수치입니다. 매출은 17조 5천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94%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5조 7천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기 SK 하이닉스 말고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차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UV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고수익 차종 중심으로 현대차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LG전자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뭐 굵직한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네요. 대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수요자 반발에 한 발 물러났던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결국 줄이기로 했네요. 네, 어제 국토부가 한 장짜리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 한도의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상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힌 겁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에 2에서 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고요. 그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좀 많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이어서 이제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그리고 또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좀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정부가 갑자기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린 데다가 오락가락 방침을 바꿔서 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달 11일에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해서 국민은행은 이미 한도를 줄였고 또 다른 은행들도 시행을 앞뒀었는데 이렇게 실수요자 혼란이 커지니까 시행을 며칠 남기고 조치를 유예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번복한 셈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일괄적인 한도 축소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하는 일명 방공제라는 말이 있죠. 이 방공제는 적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방과 공제를 합친 말인데 예전에 이제 남는 방에다가 임대 놓는 일이 많아서 이제 생긴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방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후취 담보 조건으로 입주 전에 이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담보를 설정하는 거 이런 대출도 막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역 대상자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도 상황이 다르니까 비수도권 지역에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또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또 시행을 하더라도 좀 유예 기간을 두고선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조만간에 맞춤형 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소식 나오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수도권은 대출을 축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책
신뢰성에도 좀 혼란을 줄 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뭘 줄이고 없애는 거를 아무 주저 없이 정부가 하게 되면 이제 대출 소비자인 이제 국민들은 어머 이제는 언제 갑자기 뭐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무슨 정책 대출이 나오면 그냥 일단 그거 받아서 집을 사자. 네. 기다리다가 없어지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불안 심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지금 집이 필요 없어도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4분기에도 대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마침 어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라는 걸 냈는데요. 올해 4분기에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12로 전분기보다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네. 지금보다 대출을 더 깐깐하게 내줄 거다라는 응답이 많은 건데요. 네. 특히 가계주택 대출은 마이너스 28로 전분기보다 더 낮아졌고요. 이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도 대출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강화해서 저축은행 또 보험사 이런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좀 주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금융권과 인터넷은행 3사 등을 불러서 가계부채 관리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만든 정책 대출도 이제 가계 대출이 많아지니까 없애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채를 통제하는 것과 서민들이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돕는 것 요 두 가지 정책 중에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게 정말 더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른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중소기업 전기요금은 5.2% 그리고 수출 호조로 좀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10.2% 올려서요. 평균적으로는 9.7% 오르게 됩니다. 이 중소기업은 연평균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기업은 1억 1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가 좀 안 좋은 점을 고려해서 주택용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이 산업용 고객은 44만 호로 전체 2%에 못 미치는데요. 전력 사용량 비중으로 보면은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더라도 전체 요금이 5%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가정용 요금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니까 네. 산업용 전기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은 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모두 비슷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제조 원가에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주택이나 일반에는 요금이 동결되고 기업에만 계속 부담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인데요.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산업용 전기 요금만 평균 4.9%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경제단체들은 국가 전력망 확충 법안과 같이 그간 산업계에서 좀 주장해온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이걸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도 좀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러면 이번에도 동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그대로이지만 앞으로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한전이 수년간 원가도 못 받고 사실 전기를 공급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쌓인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202조 5천억 원, 그래서 부채율이 550%에 가깝고요. 작년에 연간 이자로만 4조 5천억 원을 내서 하루 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20억 원 넘게 이자를 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막 적자를 이제 면하는 수준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같이 이제 전력망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또 오래된 설비를 보수해야 돼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우리나라 제조업의 또 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드는데요. 네, 다음 소식 또 보겠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팀쿡 애플 CEO가 어제 진정룽 공업정보화부장, 우리로 치면 장관급인데요. 이 진 부장을 만나서 만났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진정룽 부장은 애플이 중국 시장을 계속 다지면서 혁신 투자를 좀 확대하고 또 중국 기업과 함께 성장해서 고품질 발전의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팀쿡 CEO가 애플의 중국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의 고품질 발전을 도울 것이다라고 이제 화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내 애플의 발전 상황 그리고 데이터 보안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팀쿡 CEO가 중국을 자주 찾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3월에 이어서 7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한 건데요. 네. 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애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애플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먼저 화웨이, 오포, 비보와 같이 현지 스마트폰 업체들에 밀려서 떨어져 버린 이 아이폰 시장의 점유율을 되찾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폰에 들어갈 인공지능 서비스 파트너를 중국 현지에서 찾는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애플은 오픈AI와 협력해서 아이폰에 이 챗 GPT와 연계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서방의 AI 모델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쿡이 어제 그 중국의 SNS 기업 웨이보 본사에도 찾아갔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국 진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중국 화웨이 제품에서는 타이완 TSMC가 만든 반도체 칩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TSMC가 최근 한 고객사가 중국의 통신 장비 회사 화웨이의 특정 칩과 유사한 제품을 주문 제작 요청하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알렸습니다. 이 미국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0년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었고요. 이 미국산 장비로 제조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TSMC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네. 이 제조 과정에서 미국산 장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서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를 제조하려는 걸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미국 상무부는 TSMC가 화웨이를 위해서 그 인공지능 칩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미국의 수출 규정을 정말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메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수출 통제를 포함해서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두 가지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미국 회사는 애플은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비위를 열심히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또 대만 회사는 또 미국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뉴스 이게 향후의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선 네.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하나만 더 간단히 볼까요? 일명 살 빠지는 주사로 알려진 위고비가 국정감사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비대면 치료로 너무 쉽게 위고비와 같은 이 비만 치료제를 구할 수 있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위고비가 꽤 비싼 가격이에요. 한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뜨거운 관심을 그럼에도 받고 있는 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15일에 출시됐습니다. 이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데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작용도 좀 만만치 않다고 하고요. 네. 또 과대 광고, 온라인 불법 유통, 오남용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입해 보니까 앱에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하고 처방까지 2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환자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이 비만 치료제가 전문 의약품인데 이걸 처방하면서 이게 좀 문제지 않냐. 비대면 진료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약물이 오남용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있을까요?
네, 조규용 장관은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의료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비대면 진료 처방 항목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탈모 치료제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식약처에다가 대책 마련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오유경 식약처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사이버 조사단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관세청에서 위고비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경제 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민경님께서 10년 장롱이었다가 신랑에게 연수받고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480님. 올해 56년생이신 어머니는 이제 운전을 안 하신다고 이거를 반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합니다. 짝짝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나 유튜브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 이대호 편집장이 잠시 휴가를 떠났고요. 저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이면 저는 스튜디오 밖에 있는데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합니다. 아마 이대호 편집장이 불안해서 유튜브로 지금 현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고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 뭘까요? 특히 요즘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면서 자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 약 25%만이 이걸 반납했죠. 지자체별로 지원금은 늘리고 있지만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운전이 필수라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들어온 문자, 응원 문자 하나 또 보고 가겠습니다. 1920님, 어예진 해담 소장님 화이팅 하세요. 어제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3317님이 저는 필기만 1년 동안 시험 보고 붙었어요. 시험 중 가장 어려웠어요. 3317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과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를 위한 응원도 적극 환영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진 지 2주째 온오프라인 서점을 가리지 않고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연일 품절 행렬입니다. 한동안 위축됐던 출판계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지만 동시에 서점마다 남모를 속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 연결해서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봤을 때 독서 인구가 확실히 저도 며칠 전에 사실 서점 갔다 왔는데 확실히 는 것 같기는 합니다. 늘긴 했나요, 실제로? 그럼요,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우리 현실에서 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책들도 덩달아 인기인지 아니면 한강 작가의 책만 잘 팔리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2주일이 좀 지났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잘 믿겨지지 않는 벼락 같은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작을 한글 원서로 읽게 되었잖아요, 처음으로. 네. 예, 책이 역대급으로 판매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 책은 6일 만에 인터넷 예약분을 포함해서 약 100만 권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책, 그리고 한강 작가가 추천했었던 책들까지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 매장을 찾았다가 품절로 인해서 한강 작가의 책을 구하지 못한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설책을 집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설 전체 판매량이 늘어난 건 확실하고요. 적어도 12월 시상식 때까지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다른 책도 잘 팔린다면 인터넷 서점 무료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액을 좀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다른 책은 안 팔린다면 어떤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축하하는 의미의 어떤 애국 독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나, 어떤 한강 작가의 자랑스러움에 의한 행동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비가 좀 골고루 퍼지면 좋을 텐데 대형 서점만 웃고 또 동네 책방은 소외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현재 출판 시장의 60% 이상은 대형 인터넷 서점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대형 서점 체인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동네 책방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예상하지 못한 호재가 생기면서 독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에서 출판사들의 공급 물량이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으로 집중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은 소외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서점조합연합회 그리고 동네 책방 네트워크 이 서점 단체들인데요. 18일하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23일에 각각 성명서에 흡사한 그런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가뭄 같은 출판 시장 불황 속에서도 보기 드물게 단비를 함께 맞아야 하는데 네.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때문에 책을 팔고 싶어도 책을 구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죠. 이게 대형 서점에 갔다가 남는 책을 넘겨받을 게 아니라 동네 책방이 출판사와 좀 직접 계약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책방이 출판사와 100% 직거래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체로 보면은 서점 입장에서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 도매업체가 끼지 않아서 서점 유통 마진이 약간 커질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 거래처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사 100곳의 책을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면 전표 한 장으로 끝나고 거래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네. 각각 거래한다 그러면 100군데 출판사에 전표 100장을 끊어야 되고요. 각각 또 거래 관계를 해야 되고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한두 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이 동네 책방이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000개 넘는 서점과 모두 직거래한다? 이건 이제 너무 번거로워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한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현실적으로 진짜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교보문고와 동네 책방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뭐가 문제였죠? 교보문고는 이제 독자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책을 판매하는 소매 서점인 동시에 동네 책방에 책을 공급하는 도매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하는 동네 책방이 1,000 몇백 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도서 물량이 제한적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일부터 14일까지 도매 주문 창구를 닫았다. 이게 이제 서점계의 주장이고 또 15일 정도부터는 도서 한 종당 10부로 주문을 제한을 했지만은 네. 17일까지도
한강 작가 책을 받은 동네 서점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를 믿고 교보문고에서만 책을 공급받던 도매 거래 그 책방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도매 업체들에서는 적어도 그 15일부터 책을 공급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책을 못 구해서 그렇다 이런 교보문고의 해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보문고가 의심을 받는 이유는 교보문고가 소매 판매도 하고 동시에 도매 판매도 하기 때문인데, 네. 이 도매 판매 고객인 동네 서점들이 교보문고와 결정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거는 마치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대행 파운드리를 하면서 동시에 휴대폰 제조 사업도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인 애플이 또 삼성한테 일을 맡기기 어려워하는 그런 구조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교보문고가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래서 한강 작가의 책 판매를 잠깐 중단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이 계기로 그러면 동네 책방과 대형 서점 다시 상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교보문고가 지난 22일 그 화요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량을 그 한시적으로 그 제한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역 서점과 상생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공급받는 도서 물량이 대체로 17,000부 정도인데 네. 거기에 대부분에 해당되는 15,000부를 지역 서점에 우선 공급하겠다. 한시적으로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늦은 그 조치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 체인, 동네 책방이 이제 그 경쟁 관계다라고 하는 기본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어떤 이 상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학습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매 혹은 이제 소매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는 분명히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출판사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천적으로 책을 맨 처음에 공급하는 것은 이제 그 출판사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라든가 분배 비율, 특히 이제 도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국 책방에 책이 골고루 좀 분배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투명하게 원칙을 적용하는 앞으로 그런 그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동네 책방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학습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근데 한강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동네 책방은 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예. 보통 책 한 권 팔았을 때 얼마가 남나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정가인 책이라면은 동네 책방은 3,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뭐 이게 남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순이익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네. 3,000원 정도가 남는데, 문학책 같은 일반 단행본을 기준으로 그 출판사에서 대체로 보면 도매업체에 60에서 65% 정도의 공급을 하게 되면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또 5에서 10% 정도 자기 이익을 떼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70%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건- 것처럼 네, 계속하시죠. 예. 출판 분야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공급률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네. 예,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적고 애초에 적게 찍는 이런 이제 그 학술서라든가 전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급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루에 100권을 팔아도 30만 원, 한 달이면 한 700만 원 수익인데 예, 거기에서 또 가게 월세 빼면 정말 맞습니다. 어려운 구조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진짜 책만 팔아서는 좀 버티기 힘든 구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들 계실까요? 독자들이 주로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 체인을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네 책방은 이제 고객이 많지 않고 그래서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대부분의 곳들은 이제
적자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가 운영하던 독립서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 앞으로 뭐 이제 그 집은 적자는 면하겠죠. 유명한 서점이 이미 돼버렸으니까. 네. 하지만 다른 곳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서 동아리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유료로 강연회라든가 저자 북토크 또 이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음료를 팔고 커피를 팔고 또 일부는 술을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스테이라고 해서 숙박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책방 특성에 맞게 각종 체험 행사를 하고 유료로 운영하거나 혹은 이제 온라인 줌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 유료 강의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의 그 이 입지도 커져가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은 네.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동네 책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동네 책방이 10% 할인을 한다고 해도 대형 서점이 15% 할인을 하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일부러 또 찾아가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책방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동네 책방 운영은 이제 어렵다고 하지만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방을 창업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오로지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책방을 여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책이 좋아서 삶의 방식으로서의 책방 또는 이제 자기 삶의 플랫폼으로서의 책방을 여는 분들이 20, 30대 젊은 층부터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책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강의를 하거나 다른 어떤 그 이 사업의 플랫폼으로서 활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부업으로서 책방을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님은 변호사 사무실에 책방을 겸업으로 하고 어떤 약국에서는 또 한쪽에 또 이렇게 그 읽기 좋은 책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형태로 그 서점들 책방이 좀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강 작가 덕에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또 반짝 유행을 넘어서 좀 전반적으로 책 읽는 문화로 확산이 되려면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예,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그 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그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독서율이 종이책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에서 3명밖에 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읽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책 읽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독서 습관이 없는 분들이 재미있는 책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그 한강 작가의 그 고향이죠. 그 네. 광주 광역시의 그 시장님께서 모든 시민들에게 1년에 책 한 권씩을 그 선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실제로는 실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그 말잔치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거를 이제 기회로 해서 문학 읽기 좀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의과대학이라든가 MIT 공대,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의대생이든 공대생이든 1학년 교양 수업의 대부분이 문학 읽기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결여가 돼 있거든요. 네. 문학책 한 권 읽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좀 문학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쌓아놓은 책이 한가득인데 인테리어로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연임 문제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협회 사유화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 성장입니다. 기업들의 다음 달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기업 심리지수 전망은 제조업은 3.5포인트 하락한 90.5, 비제조업은 2.3포인트 하락한 89.2로 조사됐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효과로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잠시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 출연자와 대화 나누겠습니다. 아직 1부가 안 끝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이대호 편집장 보시면 빨리 여의도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0037님, 이대호입니다.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사 뭐예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듣고 계셨군요. 이대호 기자. 네, 지금 이 얘기 또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또 지금 막 주파수 켜신 분들은 이 여자가 누군가 하실 텐데, 저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입니다. 이대호 편집장이 내일까지 휴가 가는 동안 제가 진행을 잠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넷플릭스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요리사들의 맞대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팀 대결을 통해서 단합 혹은 분열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심리학 개론은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사공이 많은 팀 프로젝트, 산으로 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흑백 요리사 봤어요. 네. 네,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흑백 요리사 팀전을 두고 네. 이 너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교수들의 조별 과제다. 네. 이런 말이 붙을 정도더라고요. 이제 각 분야의 대가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면 뭔가 좀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이제 자기 주장만 좀 앞세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프로세스를 짜고 의견을 조율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들의 팀 프로젝트라는 말이 네. 상당히 찔리네요. 이 PD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기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요. 이 팀 프로젝트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적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팀전을 기준으로 보면 팀전의 목적은 심사단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뭘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팀원들끼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요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네. 특히 전문가들 모여 있을 때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건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서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규칙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망하죠. 요리를 완성을 못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핵심 쟁점에 집중해가지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다수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질질 끌고 우유부단하게 가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수결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쟁점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끝내고 나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권한 위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권한 위임. 네. 그러니까 각자 저는 이런 부분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꺼내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중복되거나 혹은 비어 있는 부분만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출발하겠다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제 결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중간중간에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작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권한을 네네. 역할을 분명히 네네. 한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때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흑백 요리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원한테 좀 끌려다니는 사람이 네, 있는가 네, 하면 네.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네.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 물어보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좀 강력한 카리스마로 진두지휘하는 사람도 네. 있었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리더는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장면만 보시고 네. 때로는 저렇게 확 이끌고 가는 게 좋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네. 저런 리더가 괜찮은 리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네. 그 독단적으로 이끄는 사람보다는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상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리더가 우선순위를 빠르게 결정하고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팀원들도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짐작하시는 거예요. 의리짐작하면 네. 좀 위험하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은 이럴 때는 피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다가 나랑 생각이 달랐네 하면 이건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리 서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좀 있는 분이 리더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그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돌발 상황을 많이 겪어본 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네.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머리가 하얘지기 쉬우냐? 이런 상황을 덜 겪어본 사람. 그럼 안 겪어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냐? 평소에 고민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좀 나아요. 네. 위기에 좀 강한 사람이.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흑백 요리사를 예를 들면 한 팀원이 네네. 팀장에게 새로운 요리 방식을 제안하는 그 장면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였죠. 네. 그런데 그때 팀장이 별다른 설명을 안 하고 네네. 저를 믿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럴 때도 묵묵히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따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다 일일이 설명하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팀원 10명 중에 한 7, 8명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막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리더 지시사항을 따라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거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라고 재확인은 꼭 해야 됩니다. 재확인. 네. 그래야 나중에 혼동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군요. 또 이게 또 보면요. 손이 많이 가는 재료만 또 종일 다듬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묵묵하게 계속 김을 구우시는 분이 네. 있는가 하면 또 소스를 뿌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접시에 또 예쁘게 이렇게 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뒤에서 뭔가 보여지지 그렇죠. 않는 그런 나도 전문가인데 네네네. 이렇게 했을 때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속상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런 분들 흔히 이제 언성 히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성 히어로. 네네. 네. 숨은 곳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결정 과정에 이분들이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결정 과정에는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리더는 반드시 이분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쵸.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절대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그 아래 아니면 가장 그 뒤에 있었던 그런 노고가 없으면 맞죠? 네. 성공은 사실 네네. 어렵죠. 그리고 이제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네. 사공이 많으면 일단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죠. 말이 많아요. 제한 시간 내에 되겠냐 하고 막 계속 불안해하면서 네네, 왔다 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방식은 나는 싫다 하고 정말 네. 대놓고 반대하는 네.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리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강압적으로 제지를 해야 네. 되는지 다 들어줘야 되는지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 수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보시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네. 내 의견을 무조건 관철하겠다. 그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이분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거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채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는 그래서 짧게라도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 중간에 자꾸 산으로 가지 않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을 하고 바로바로 반영하는 네.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법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굳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 그렇구나.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할게 해도 전혀 자신의 자존감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어딜 가나 있어요. 이런 분들. 회사 프로젝트나 대학 조별 과제나 뭐든 꼭 있어요. 네, 마지막에 살짝 숟가락을 얹는 네. 일명 무임승차.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네. 태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이익만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보상 시스템이 부적절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나오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그래요. 그냥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리더는 결국에는 또 위기에 강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은 어예진이고요.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2부도 저와 함께 하시죠. 이한 작가와 조선판 미슐랭 여기서도 또 맛집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 다시 돌아옵니다.